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민담의 심층이란 책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호라님의 시각, 의견 너무 좋아합니다. 무슨 의미지? 네. 아주 뭐 날카롭게 네. 질문해 주시니까 저도 뜨끔합니다. 네. 그림 동화와 함께 읽는 융심리학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여러 민담들을 이제 동화들을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중에 우리가 좀 귀에 익숙한 네네.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책에서도 두 번째 동화로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가장 익숙한 동화 중에 하나죠.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 네. 네. 오누이가 결국은 이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결국 그 시련을 잘 헤치고 네. 다시 무사히 집으로 오히려 금이 환영을 한다. 음.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가와이 하야오 같은 경우는 이건 결국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아이의 이야기다. 여기서 그레텔 같은 경우를 좀 더 주인공으로 본다면 결국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레텔이 동생이죠? 그렇죠. 여동생이죠. 여동생. 헨젤이 오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레텔을 가와이 하야오 같은 경우가 주인공 보는 이유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민담에서도 결국 주인공이 보통 한 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명이 보통 주인공 나와가지고 결국 새로운 자아가 된다든지 좀 뭔가 변화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두 명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누이가 나왔는데 네. 이 오누이는 결국 보니까 한 사람의 두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지 뭐 꼭 이제 분리가 되기 전에 이제 하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거기서 결국은 변화를 좀 더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레텔이거든요. 네. 그레텔은 처음에는 되게 이제 울기만 하고 오빠만 따라가다가 결국 나중에 그 어떻습니까? 마녀를 화덕으로 밀어넣는 것은 그레텔이고 또 그레텔이 나중에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네. 예전에는 뭐 항상 뭐라고 할까 자기 위주의 어떤 울고 좀 나약한 이미지였다면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뭐 그 오리가 도와주는데 오리한테 예전 같으면 그냥 내가 먼저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오빠하고 우리 둘이 같이 타고 가자 하는데 오리가 무거우니까 먼저 한 명씩 이렇게 차례차례 강을 건너게 해달라라든지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변화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레텔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 네.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레이트 마드라고 할 때 결국은 그 그레이트 마드가 딴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자립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사실 자연이잖아요. 네. 이게 참 역설적인데 자연은 우리를 낳아준 엄마와 같지만 또 자연은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자연 때문에 우리가 겨울 되면 얼어 죽기도 하고 또 흉년이 되면 굶어 죽기도 하고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이 자연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항상 이 자연을 견디고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겨내는 길인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서 뭐 자연이 엄마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네네. 헨젤과 그레텔이 그 과자의 집 나오는 거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이런 시리즈는 좀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 오누이가 있는데 네. 오누이가 있는데 엄마 그러니까 계모로 보통 나오죠. 여기서도 계모로 나오죠. 네. 사실 친모인데 이 그림 형제가 동화 만들면서 계모를 했다는 거죠. 도저히 못 받아주겠다. 친엄마가 애를 버리자고 말하고 두 번이나 네. 버리자 하니까. 근데 그 노간주 나무라는 여기 언급되지만 동화도 있거든요. 그림 형제. 네. 그 노간주 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거죠. 오빠가 있고 이복 여동생이 있어요. 계모가 데리고 온 계모와 네네네네. 아버지 사이에 낳은 동생이 있는데 사과 괴짝을 계모가 이제 사과 괴짝 안에 사과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빠가 사과를 이제 꺼내려고 하니까 계모가 그 사과 괴짝을 딱 닫아가 목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목? 예. 사과 괴짝에 들려고 이랬는데 엄마가 이제 목 괴짝을 닫으면서 목이 끊어지는 거죠. 아이고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노간주 나무 밑에 심었는데 새가 날아온다 이거죠. 무슨 나무요? 노간주 나무. 노간주 나무라는 게 있어요? 있더라고요. 주니퍼 트리. 아, 못 네. 봤어요 저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노간주 나무? 네네. 주니퍼트리라고 있어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그 나무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향신료로 쓰는 거라서 되게 일상적으로 친숙한 그래요? 나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말이- 좀 네. 낯설지만. 근데 이제 그 나무에 여동생이 이 오빠 죽은 오빠를 애도하고 있으니까 새가 날아오더라는 거죠. 네. 이 새는 결국 이제 오빠의 영혼이겠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오빠가 돌멩이 같은 거 바위돌 이런 걸로 해가 돌덩이를 그 계모한테 던져가지고 결국 계모를 죽게 만들거든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새가. 예, 새가 그러니까 죽은 오빠의 혼령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많이 있는 그 뭔가 반복되는 라이트 모티브 같아요. 계모가 애를 박대했는데 결국 그 계모가 죽임을 당한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가 자립하려면 네. 이야기에서는 엄마를 죽이는 걸로 계모를 죽이는 거 나오는데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모성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실 우리가 이제 자립한다는 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모성을 끊는 거야, 아니면 내 마음에서 엄마에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두 개 다 같은 되겠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보호받고 싶어하고 네. 항상 엄마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네. 그런 마음을 이제 끊어내야지만 결국 인간은 자립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보면 아주 대기근이 들잖아요. 대기근이 아, 그랬었나요? 이야기의 도입부야. 중요한 얘기만 기억이 나고 배경은 기억이 잘 안 그러니까 나요. 이제 대기근이 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이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지죠. 네. 그 사실 1일 때는 그런 일이 많았죠. 중세 때만 해도 기근이 한 번씩 돌면 뭐 애들 팔기도 하고 애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아유. 왜냐하면 애들이 좀 더 우리가 이제 같이 안 살았잖아요.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좀 더 정이 덜 들었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 또 잡아먹기보다 쉽잖아요. 애들이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많이 식용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끔찍한 시절이 있었지만.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여기서는 이제 결핍으로 봐요.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네.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에너지가 결핍?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네. 의식이 작용을 하려면 네.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생각하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써야 됩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흘러가야지 이제 우리가 사고 작용이 원활해지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이야기 속의 대기근 상황, 네. 뭔가 결핍돼 있다, 먹을 게 모자라다는 거는 지금 그 에너지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걸 뜻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뭔가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에너지 공급 안 되면 그건 대체로 이제 퇴행될 가능성으로 높아져 간다. 의식에서 오히려 무의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럴 때 뭐 결국은 뭐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유형 심리학 이제 따르면 이런 퇴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친절을 이제 베풀어줘도 조그만 친절을 받아도 너무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하고 또 조금만 약간 불친절하면 완전히 이게 세상 다 배신당한 듯이 화를 내고. 네, 그런 식의 이제 극단적인 이제 퇴행 상태는 보면 극단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해지는 게 그런 거죠. 네네네. 사실 사람이 유치해진다는 게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대기근 상태,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 상태가 되는 인간의 모습은 제일 잘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소설이라든지 예술에서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느냐? 왜 오이디푸스에 보면 아니 무슨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이 엄마랑 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아주 희박한 일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문학 작품은 항상 개연성이잖아요. 그럴듯한 네네. 그름직한 상황들 이걸 설정하거든요. 근데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할 때 왜냐면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딱 드러나니까 대비를 콘트라스트가 돼야지 이게 우리가 더 잘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이 대기근이라는 상태에서 이제 가족이라는 실체 이제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애들을 좋아하고 하지만 나약해가지고 엄마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우리 애들을 버리자. 아버지가 처음에 반대했지만 더 이상 안 되고 버리기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 동의를 하니까 이제 처음에 갈 때 아시다시피 처음에 가기 전에 이제 애들이 들었죠. 그 이야기를 이제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다. 그레텔은 울기만 하고 헨젤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정과 이성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건 융심리학에 따르면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엄마 아버지의 그 말과 행동과 이런 게 다 일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얘들 엿듣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지금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려 한다고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융에서는 그림자가 생겨난다고 보거든요.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아까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거에 반대되는 억압되는 것들이 이제 그림자로 나타나는데 네. 이 그림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엄마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린 딴 살림 차려야 돼. 그래서 애들이 생각하게 된 게 이제 헨젤이 하얀 이제 자갈돌을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뭐 숲으로 가자. 네. 그렇죠. 이게 결국 무의식의 세계로 떠나는 거죠. 근데 무의식의 세계로 떠날 때에는 이제 돌을 하나씩 표시를 하는 거죠. 의식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죠. 네. 다 돌을 하나씩 표시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성공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돌아와서 기뻐했지만 또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또 쫓아내. 또 쫓아내죠. 근데 이제 흰 자갈돌을 구하려 했더니 문이 다 닫혀 있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빵을 준 거를 떨어뜨려 놨죠. 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엄마 아버지 사라지고 빵 그걸 가지고 길을 찾으려는데 이미 새들이 다 쪼아먹었죠. 네. 자, 이게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새라는 게 여기서 이제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새가 정신의 영웅 네네네네. 마련됐는데 이게 이제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종의 무의식에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것들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아, 번뜩이는 어떤 그런 네, 공상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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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것들이 되니까 이 무의식에 한 번씩 작용으로 무의식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순간적으로 의식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이미지로 이제 본다는 거죠. 새들이 이제 숲에 있다가 한 번씩 그 민가도 내려오고 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였다가 네. 없어지고. 근데 이제 또 새들이 지금 빵을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해놨는데 새들이 다 먹었다는 거는 그 무의식의 지금 그 에너지들이 다 지금 의식의 이런 작용들 다 지금 잠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가 갑자기 많은 새가 나타난다는 거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새가 막 어지럽게 날아다니까 방향도 잃어버렸고 새가 모든 걸 다 쪼아먹었고 이거 제가 보면서 예전에 본 영화가 그 히치콕 감독의 새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새, 예, 유명하죠. 그 느낌 그때 새는 이제 예전에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게 메카시즘으로 봤는데 이 무의식으로 보면 그 무의식의 존재들 같아. 그 우리 인간들이 어디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네. 집으로 상징되는 어떻게 보면 엄마의 자궁이라든지 그 마음의 한 구석에 박혀갖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밖에 나면 그 새의 무의식들이 의식을 달래드니까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다. 이번에 새를 이번에 보면 느낀 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새는 확실히 좀 무서워요. 왜 무섭다고 생각해요? 새는 좀 무섭지 않습니까? 네, 다리가 무서워요. 아 다리도 무섭고 눈이 진짜 무서워 저는. 새 눈이 좀 무서워요. 그렇죠. 새가 파충류라고 사충류의 한 종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진화했다. 분화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포유류가 그 파충류한테 잡아먹혔던 그 과거에 이 우리의 DNA들이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면 그 얘기까지는 좀 오바 같긴 하지만 여튼 새들은 꼭 뭐 날라서라기보다는 뭔가 하여튼 좀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그 눈이 무표정한 느낌, 무감정한 그 느낌을 주니까. 그렇죠. 새 눈에는 감정이 없는 느낌을 주니까. 새는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파충류의 눈에 공포를 느낀 이유가 파충류의 눈이 감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무섭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독사 눈이다 이런 거 무섭게 느낀 이유가 냉혈한이 나는 이유가 감정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본능대로 그냥 잡아먹는다 생각하니까 되게 이건 여지가 없잖아요. 감정에 호소할 여지가 없으니까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걔네들도 우리 눈이 무섭나? 쟤는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뭐 이러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할까요? 파충류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포유류라든지 기본적인 동물들의 그 두려움들 이런 것들 분명히 공포는 존재하는데 파충류 모르겠네요, 진짜. 네, 하여튼 뭐 그런 새가 어떤 무의식을 상징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새라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빵을 쪼아 먹고 사람들을 지금 이제 헨젤과 그레텔이 집을 돌아오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 무의식이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무의식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판단이라든지 사고 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헨젤과 그레텔인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헤매다가 3일째 이제 예쁜 새를 만나거든요. 새를 또 만나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말 3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3이 그러니까 항상 보면 3이 변동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새로운 변동으로 3일째 뭔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쁜 새가 이제 안내를 하는데 이 안내는 결국 이제 그 과자집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새는 예쁜 새는 그 안내하는 과자집은 사실 마녀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의식에서 오히려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출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결국 이 뭐라고 할까 이 왜 이제 과자집에 이제 마기 할머니 살잖아요. 근데 왜 이제 이 과자집이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문제를 제기해요. 왜 과자집이냐? 왜 과자집인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거길로 유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집에서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과자가 막 집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애들을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과자가 막 흔적만져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와이 하야에 따르면 이게 바로 과보되고 있는 엄마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과보호? 과보호. 아까는 애들 버릴 만큼 아무런 이제 보호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이 과자집은 과보호의 상태를 상징한다는 거죠. 스포일드 차일드 만드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고. 먹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두 가지겠죠. 버려진 아이나 과보된 아이나 둘 다 자립적으로 못 쓰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교육이나 양육의 목적에서는 무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나 무보호를 하고 애들 방치하는 거나 애들을 과보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보하는 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애들 보호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사실 극과 극이 그래서 또 연결된다는 거죠.
사실 애들한테는 결과적으로 자립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게 결국 결국 재밌는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그러면 이게 마녀가 살고 있다는 건 아까 계모가 버렸듯이 네. 일종의 이제 엄마의 부정적인 그레이트 마더의 어떤 부정성을 상징한다는 거죠. 아까 계모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들, 네. 이 부정성이고 여기는 과보해주는 부정성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 하야오 같은 사람은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애들의 어떤 등교 거부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등교 거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의 과보가 네. 그러니까 애들을 새 장소에 가다 놓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낯선 공간에 가는 것들을 애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새 장소에 갇힌 새는 이제 밖에 날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본에서 그 아이들이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느는 것은 아버지의 힘이 약해지고 이게 바로 현재 그레텔처럼 아버지는 아무 할 말도 없잖아요. 네. 엄마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니까 이 엄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거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뭐 이건 또 일본 철학자 이야기는 합니다만 자꾸 일본 자기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그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중간으로 생각하거든요 항상. 아이를 중간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예. 무슨 말이냐면 엄마는 네. 아이를 품에 있다가 내 배에 있다가 결국 내를 산출한 거잖아요. 애를 네,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항상 약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 약한 애를 어떻게 하면 이 생존하게 만들까라고 할 때 약하잖아요, 애가. 그럼 생존하게 만드는 법은 뭐냐?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게 하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실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약한 짐승들이 실험에 나왔습니다만 네. 사자라든지 독수리가 어떤 약한 자기 짐승을 사냥할 때 한 음. 마리 혼자 있으면 그냥 사냥 확률이 80, 90%인데 10마리, 100마리 될수록 사냥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성공할 확률이. 아. 무리를 지을수록 약한 동물, 초식동물은 생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들 약할 때 많은 집단 속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중간 정도 튀지 말고 중간 정도 살아가는 게 우리 애에서는 제일 좋다고 보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그래서 엄마는 항상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애는 약하고 약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언제든지 우리 애의 생명은 위협받을 수 있다. 갑자기 대기근이 온다든지 갑자기 맹수가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막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걸 엄마는 항상 생각한다는 거죠. 삶의 테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왜냐하면 내 뱃속에 있으면서 항상 그 고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도 물론 아이를 약자로 생각하지만 약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집단에 들어가서 강자가 된 것을 원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경쟁의 원리라는 거죠. 여기서 너가 성장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절단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아야 돼 여기서. 그게 아버지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냐면 일단 들어가서는 이겨야 돼 무조건. 그 이기기 위해서는 네 안에 약한 것을 끊어내야 돼. 근데 그 아버지는 이건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오로지 그 경쟁만 생각해요. 이 테두리 안만 생각하고 정말 어떤 경쟁 말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아버지의 생각에서는 우리 아들은 항상 최고일 거야. 아버지의 마음의 밑바닥에 우리 자식은 항상 최고야. 내 자식이니까. 나의 뒤에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 대해서 강하게 이런 식의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회가 너무 문명화되고 안전한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전통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원리가 엄마도 이제는 아버지의 원리. 지금 여기서 아버지의 원리잖아요. 네. 우리라도 살아남자. 둘이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 아버지의 원리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를.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요즘 엄마가 더 경쟁의 선두주자잖아요. 앞장서 가지고 아버지는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고 엄마가 그냥 오로지 막 그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엄마가 뒷바라지 애를 대학 보내고 직장도 지금 하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아이들이 그 뭐라고 할까 정통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인격적인 보호를 받고 이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엄마 아버지가 우린 다 해준데 너는 왜 이러냐 하는데 네네. 무시무시한 말이란 거예요. 다 해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다 해줘요. 애한테 해준 건 물질적으로 해주고 이런 거고 애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하고 계속 트러블 나고 이런 이제 거부 정세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둘 다 부성의 원리로 지금 그 움직이고 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한 방향으로 갈 때가 되게 위험한데 지금 부성의 원리로 키우고 있고 여기서는 또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과보하는 것들이 왜 무관심하고 이게 되냐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뭐 정말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학원 많이 보내고. 네. 근데 엄마들의 가장 큰 그 엄마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애 그 특목고라든지 자립형 사립고 보내잖아요. 기숙사 있는 데를 제일 원하거든요.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기숙사 있는 학교가 제일 좋잖아요. 제일 애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하고 끊어지는 게 본인은 또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애의 뒷바라지 우리 애의 장래를 위해서는 하지만
이거 자체가 결국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아이하고 같이 일체감을 보여주는데 또 아이하고 자꾸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일단 뭐 말은 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꼭 그 마음만은 아닐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아니 뭐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방향 갖고 아예 내 의식 속으로는 절대 이건 못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나를 그렇게 억압을 하면 아 내가 우리 애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억압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기는 무의식의 자기는 또 다른 인격을 보낸단 말이에요. 계속 그림자를 만들게 해요. 근데 이 그림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짙어지면 네. 그림자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투사하는 버릇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그것들을 내 안에서 안 찾고 밖에서 찾아가지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밖에 모든 사회적 구조나 조건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 나중에 내가 그 어떤 힘 있는 자리에 가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내가 충분히 공익적인 공공의 자리에 갈 때 그게 사실 자기가 억눌렀던 그림자가 우리 정신분석학에서는 항상 일원리가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네. 오히려 더 세게 돌아와가지고 항상 그 정의를 말했던 사람들이 더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항상 도덕을 말했던 사람이 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장 도덕을 말했던 사람이 스캔들에 휘말려야 되는 그런 사례가 사실 동서고금망로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그림자의 위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게 의식이 그 무의식의 어떤 자기를 의식을 하고 있어야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지 내 마음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라기보다 그래야지 내가 삶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학교 다닐 때 그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까? 우리 호란 씨는? 많이 들었죠. 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어머니가 나는 그래도 너 공부하라고 쪼진 않았잖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셨겠네.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억밖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 기억.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데. 이게 뭘까? 별로 공부를 시켰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군요. 어쩌면은 이제 뭐 당신도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선이 남들보다 높으신 분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높으니까. 네,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참 그러니까 엄마들이 맹목적이다 그죠? 기본적으로 잘 못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되게 지금 이제 뭐 40대가 넘었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이렇게 뭔가 나를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를 파악을 하는데 항상 외부의 점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 사실은 아까 말한 무의식의 자기가 보내주는 메시지에 다시 둔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말씀하신 그 엄마의 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걸 별로 안 당해봐갖고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어서.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건강하셔서 좀. 그 사실 그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과자집의 마녀는 네. 눈이 나쁘고 냄새를 잘 맡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왜 마녀들이 항상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항상은 아닌데 여기서 보면 좀 맹목성, 모성의 맹목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모성은 아까 그러신 거, 자기는 잘 못 본다 말이죠. 자기가 바라본 거는 맹목적이다. 맹목적이다. 말 그대로 맹목이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죠. 결혼을 한다든지 애인을 두게 되면 이제 그게 자립의 한 증거라는 거죠. 보통은 뭐 그렇겠죠. 엄마상이라는 네네. 게 돌입하는 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과제는 뭐냐면 결국 엄마를 죽여야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런 어떤 의존이라든지 이런 뭔가 엄마에 의존한다든지 네. 엄마의 어떤 자립을 방해하는 힘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의 죽임, 그러니까 엄마와의 끊어지는 건데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건 항상 그런 그 뭡니까 단절과 재생과 아니면 죽음과 재생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인간이란 것은.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지고 학교를 들어갔다가 졸업을 하게 되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직장을 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된단 말이죠. 네네네. 이게 결국 뭐냐 자연이 그렇잖아요. 자연은 계속 바뀌거든요. 변화하는 게 자연의 특징이고 반복은 사실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으로 미메시스 재현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연에겐 재현이 없거든요. 자연은 그냥 만물 유전이죠. 한 번도 재행무상 똑같은 모습이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은 자꾸 그걸 재현하려고 하는데 네. 이걸 통해서 결국 그래서
결국 인간이 자연에 물론 자연의 이제 변화라는 것들이 뭐 무조건적으로 다 변하는 게 아니고 봄은 항상 돌아오는데 2021년에 보면 또 2022년에 봄하고 다르다. 봄은 봄으로 돌아오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떻든 변화와 재현을 계속 되풀이 되는 거고 인간도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 죽음과 재생이 되풀이 되면서 이제 성장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레텔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덕이라는 것들에 마녀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제 화덕은 엄마의 자궁을 상징한다는 거죠. 엄마의 자궁은 참 많은 것에 상징되는 것 같아. 뭔 엄마의 상징? 아니 화덕에서 빵이 나오잖아요. 아. 엄마한테서 애가 나오잖아요. 아 그렇게 또 네, 이어지는군요. 아. 그럼 화덕은 이제 불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게 뭐 그레텔이 밀어넣었지만 사실 마녀가 어쨌든 시범을 보여준다고 스스로 하여튼 화덕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소멸을 스스로 선택한 거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네네네.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유흥의 논리이기도 한데 대극의 논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페르소나가 한쪽 방향으로 쫙 가버리면 그에 대한 그림자가 같이 생겨나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극에 달하면 이게 확 이제 다시 이게 에너지가 거꾸로 흘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동양에서도 이제 물극필반이라 해가지고 네. 한쪽이 극에 달하면 한쪽은 다시 반대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 한무제라고 사마천에 네네. 그 사기를 결국 탄생시켜 만든 주역인데 한무제가 유명한 시를 썼죠. 활락극해 애정다. 활락이 극에 달하면 슬픈 정이 막 생겨난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막 쾌락과 이런 걸 즐기다 보면 갑자기 막 그 슬픔의 감정이 사람을 덮쳐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또 지극한 슬픔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더 이상 슬퍼질 게 없으니까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이제 기쁨이나 웃음의 방향으로 다가오고 지극한 기쁨은 결국 이제 더 이상 기뻐질 수 없으니 다시 이제 슬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논리들도 여기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레텔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덕을 네. 그래서 그 모성을 결국은 불태우고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로운 모성의 주제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오빠하고 결국 가둬놓은 오빠를 풀어주고 거기서 결국 이제 보석과 그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보석을 발견하는 게 뭐냐? 결국 그 부정적 모성을 끊어내면서 그레이트 마드를 끊어내면서 결국 그 무의식의 그 자기를 무의식의 그 자기를 상호작용을 하고 그거를 이제 통합해 내면서 그 무의식이 주는 보물을 얻어낸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오느냐? 결국 강을 한번 건너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죠. 집에 오니까 역시 계모가 죽고 없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이 바로 과자집의 마녀 죽은 거하고 똑같은 같은 동일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녀가 죽으면서 아이들의 자립을 방해했던 네. 그 부정적인 모성성이 이제 사라지고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집안의 네. 어떤 주역으로서 이제 애들은 새롭게 이제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헨젤과 그레텔은 저희도 한번 이제 네. 예전에 그 그림 동화, 네. 그림 형제 이 동화를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릴 때 네. 그때 해석은 이제 지금과는 좀 매우 달랐던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지금 이런 심리적인 해석은 아니었던 것 네, 같고 네. 좀 성적인 해석도 되죠. 성적인 해석도 아, 진짜요? 성적인 아니 그 영화가 있는데 헨젤 그레텔 다룬 영화에서는 거기서 보면 이제 마녀가 남자로 나오고 헨젤을 남자잖아요. 이 헨젤을 이제 자기의 성적인 대상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영화도 있고 또 그 사회학적인 해석으로는 이렇게 그때 한번 했죠. 네. 결국 이 화덕에 사람을 엮는다는 게 결국 그 아우슈비츠의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몇백 년 후에. 그렇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네. 사람을 넣어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죽인다는 것들. 이런 뭔가 원형들이 네. 느낌을 좀 가진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또 당시에 이제 이른바 그래도 조금 이제 재산이 있는 이제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을 약탈하는 네, 이 네. 아이들의 이야기 이렇게도 아마 해석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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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아이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했지만 사실은 결국 이제 그 할머니네 재산 다 빼돌린 것 같아요. 할머니 죽이고 그렇게도 그냥 해석이 있었던. 그렇죠. 혹시 아마 정프로의 해석이었던가요? 그렇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화 예전에 이제 시즌 1에서 할 때 네.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집에 금은보화를 막 갖고 와서 막 또 부모님이랑 또 나누잖아요. 네, 해피하게. 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게 실화 기반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헨젤과 그레텔이. 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누구였는지 잊어버렸는데 어떤 학자였는지 뭐 개인이었는지 그 사건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가지고 그 곳에 그 비슷한 얘기가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아예 찾아내고 그 온누이의 이야기를 찾아냈다. 근데 그게 뭐 1대1로 대응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충분히 그 대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그럴 때 아이들은 버려졌고 또 버려진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비인간적인 했을 수 있죠. 수단을 동원했을 수는 있겠죠.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트루데 부인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끔찍하고 비윤리적이지만 만약 아이들이 볼 때는 어떨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뭐 새가 되었다가 물건이 되었다가 둔갑한다고 해야 될까? 변화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냉정하고 잔혹하잖아요. 어릴 때 오히려 더 아무 생각 없이 짐승 괴롭히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게 사실 어른의 어떤 우리가 필터링이 된 눈으로 이것들이 잔인하다 보고 애들한테 이걸 읽힐 때는 또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은 어떤 행동을 했을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실제로 진짜 마녀를 그죠 넣을 수도 있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뭐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네. 자,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 융의 어떤 분석으로 네. 한번 이렇게 그 툴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융의 분석으로는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우리는 자립적인 인간으로 쓰는가. 결국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레이트 마더의 부정성을 우리가 끊어낼 때, 죽일 때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단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부성의 원리라든지 모성의 원리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이제 우리가 이게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네. 하나의 논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배할 때 아이들의 성장은 지체되고 유보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헨젤과 그레텔까지 저희가 한번 읽어봤고요. 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뭐 하나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는 너무 좀 이제 교훈적인 이야기고 네. 사약적인 이야기인데 약간 좀 강점을 발휘하는 분야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점이 약간 좀 네. 섹슈얼한 코드로 갈까요? 네,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잠자는 숲속의 공주죠. 아, 잠 많이 자야죠.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들장미 공주 네.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재미있잖아요. 자, 100년간 공주가 잠들어 있는데 그 장미 가시가 다 그거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장미 가시가 그 성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한 왕자가 100년 후에 그 가시를 헤치고 가서 그 100년간 잠들어 있는 공주의 입에 키스를 하는 순간 공주가 깨어나서 네.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된다. 예. 거기 이제 그 좀 앞에가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그죠 이제 축하 파티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초대받지 않은 마녀가 와서 왜 나 초대 안 했어 열받아갖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주를 내리는 거죠. 네, 예, 저주를 내려서 음. 얘는 뭐 14살인가 뭐 그때쯤에 그 물레방아 가시 찔려갖고 그렇죠. 물레 어떤 예, 바늘 했죠. 물레방아래. 아 역시 너무 섹시해. 그 물레 찔려서 잠이 들 거고. 아니 이렇게 됐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예. 자 여기 한 왕국에 왕과 왕비가 있는데 네.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개구리가 나타나요. 아, 거기까지 갑니까? 네, 개구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쁜 공주가 나올 거라고 이제 딱 그 예고를 해주고. 예.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 개구리 왕자는 좀 남성적이지만 보통 개구리 두꺼비가 뭐 여성적인 걸 많이 상징하거든요. 좀 섹슈얼하게 상징해요. 촉촉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70년대 신들린 여인이라고 네.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반드시 마녀가 약을 만들 때 개구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개구리가 뭔가 그 뭔가 이렇게 이상한 약 만들 때. 그리고 개구리가 끈적끈적하잖아요. 예. 점액질이고 네네. 그 끈적끈적한 느낌. 그리고 개구리는 또 어떻게 보면 양서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 물과 무틀 땅을 왔다 갔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데 네네. 개구리가 하여튼 웃기죠. 추한 개구리가 예쁜 공주가 태어나는 걸 예고를 하고 공주가 태어났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요정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12요정만 초청을 한단 말이죠. 아, 요건 이제 약간 기독교적인 이게 들어간 건가요? 그 10이라는 게 사실은 완전성을 또 뜻하죠. 네네. 12사도, 예수의 12사도도 있고 1년은 12달이고 또 그 별자리 뭡니까 황도 이걸 뭐 전체 12궁 해가 1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기독교에서 그래서 하나가 들어가서 13이 안 좋다고 이제 하는데 융은 거꾸로 그 13이 바로 악의 요소가 들어가야지 완전해지지 않는 거죠. 또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 이제 한 요정을 초청을 안 하니까 이 요정이 이제 결국 불청객으로 온 거죠. 왜 나를 초청 안 했어?
사실 사람에게 제일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지 않을 때 공정한 대접 못 받을 때 가장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원한이 맺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 초청 안 했다고 그렇게 죽을 것까지는 없는데 죽으라는 저주는 없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이 다른 첫 번째 요정은 뭐 영혼이 아름답고 두 번째 요정은 뭐 덕을 많이 쌓고 세 번째 요정은 뭐 머리가 좋고 다 좋은 덕을 다 주고 나서 이제 12번째 요정이 뭐 말하려고 하는데 13번째 그 아까 초청받지 못한 요정이 나타나서 그래 얘는 15살이 될 때 되는 날 물레 바늘에 찔려가지고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주를 하고 사라지죠.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마침 13번째 그 마녀가 아직 축을 안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죽지는 않게 하고 다만 100년 동안 잠자는 걸 내가 완화 좀 시켜줄게. 완화는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이 정신 분석하시는 양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이 너무 흐뭇해진대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 그 여러 이제 그 피 분석자라고 하죠. 내담자가 오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렇게 정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내가 너를 그러니까 지금 죽을 운명을 내가 살려준다 이게는 못 하는데 100년 정도 잠자는 걸로 약간 완화시켜주고 약간 바꿔줄게. 요 정도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 그 정도로 이제 그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이제 아버지 왕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왕국의 모든 물레를 다 없애고 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보호 조치는 다 취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결국 그렇잖아요. 금기가 항상 더 욕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금기라는 게 항상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더 사람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 여기도 책에 나옵니다만 오이디푸스가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니까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길을 떠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저주를 실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을 피하려는 시도가 더더욱 운명을 끌어당기게 된다. 운명을 피하려는 시도가 더 운명을 끌어당기게 된다. 네네. 네. 결국 그렇게 해서 15살이 되던 날에 결국 그 탑에 올라가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 아까 말했던 그 13번째 마녀죠. 마녀가 결국 그 물레를 실을 잡고 있으니까 네. 그 실을 잡는다는 게 서양에서는 진짜 운명의 여신이잖아요. 운명의 실이잖아요. 항상 그 실을 끊어버리면 사람 목숨이 끊어지듯이. 그래서 결국 그 호기심에 하다가 반대 찔리고 결국 잠이 들게 되는 거죠. 네. 판본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들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 책에서 이제 가와이 하야오가 분석한 판본은 왕과 왕비가 이제 공주가 잠든 걸 알게 되고 공주가 깨어날 때를 대비해서 왕국의 모든 사람들을 궁정의 모든 사람들 다 잠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이제 궁정 주변에는 궁궐 주변에는 가시나무, 장미가시로 다 이게 이제 울타리를 두르게 한 다음에 네. 왕과 왕비는 조용히 빠져나오는 걸로 나오거든요. 왕과 왕비. 이게 이제 가와이 하야오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기가 이 책을 분석하면서 자기가 찾아왔던 자기 그 상담했던 피 분석자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네. 이 엄마 아버지가 지금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 문제가 있고 해서 이제 결국 잘 치료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 그게 완전히 확실해진 날 부부가 동시에 같은 날 손을 잡고 하늘 날아갔다는 거예요. 들장미 공주의 엄마 아빠처럼 이제 이 딸에 대해서 나는 모든 보호 조치를 내가 하는 한 다 해놨으니까 이제 나는 조용히 은퇴한다 하는 식으로 세상을 떠나가는 게 너무 이게 자기가 딱 와닿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부분이 실제 그런 부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의식이 무섭다는 게 그 무의식의 힘이라는 게 어느 순간까지 버티게도 만들고 이 사람은 참 이 무의식의 힘이라는 게 무섭다는 게 많이 느껴지기도 한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100년 동안 이제 잠을 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100년 동안 잠을 들게 되는데 뭐 여기서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 15이라는 나이에 왜 이제 15에 그 찔려가지고 처음에 죽는다 그러고 왜 15에 잠을 자느냐. 이거 이제 뭐 그렇죠. 한번 필연적이죠. 네네. 15. 그럼 이제 두 가지. 네, 한번 어떻게 보시죠. 초경일 수도 있으나. 바로 맞습니다. 네, 초경일 수도 있으나 첫 경험일 가능성도 또 있다. 가시에 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정단하게 해서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까? 초경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남성의 구애나 뜻밖의 접근에 놀란 경험들 이런 걸 그 이제 반에 찔린 경험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만약 의식의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네. 여성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남성성의 자극, 남성성이 15되면 자극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남성성의 자극은 이런 거거든요. 왜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야 하는가? 왜 여성은 차별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 아니무스가 자극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여성들이 엄마를 적대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이 되면. 엄마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집단 무의식에서 유전처럼 내려오는 그 아니무스의 어떤 상들이 그 이미지를 자극을 해서 네. 오히려 엄마하고 적대시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된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대요.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 엄마가처럼 하는 게 너무 왜 엄마처럼 저렇게 뭐 아버지 뒷바라지 해주고 가족의 희생자 역할을 하냐. 난 너무너무 싫어. 그게 자극받고 있는 거예요. 내 아니무스가 엄마 행동을 보니까 너무너무 저기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미성숙한 아니무스의 자극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따지기 시작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따져들기 시작하고 따다다다 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자기의 의견은 죽어도 안 받고 완고하게 되고 이게 이제 부정적인 아니무스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사실 뭐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은 재밌는 이야기예요. 모든 소녀는 15이 되면 한 번은 죽는다.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왜 죽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녀로서의 내가 죽고 이제 처녀로서의 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초경이라는 게. 그 바늘이 찔렸다는 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초경이 되는 거죠. 그 바늘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피를 찌르게 하는 상징이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그게 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어린 시절이 끝나고 결혼이 가능한 처녀로 변신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렇게 될 때 보통 남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사춘기에 2차 성징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변화가 없거든요. 네.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때 제 2차 성징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육체의 변화를 계속 가임기 있는 동안에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육체의 주기적 변화가 여성은 가지기 때문에 이 생리적 변화에 민감하니까 오히려 안정지향적으로 가고 남자는 이미 이제 변화가 잘 안 일어나니까 몸에서 계속 더 모험을 간다는 거예요. 2차 성징 이후부터.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변화가 계속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안정이라든지 좀 더 아무래도 찾게 된다는 견해도 있고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육체가 항상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모험이라든지 이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은 남자가 여자보다 거의 몇십 배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험 성향이나 중독 성향이 잘 빠진 이유가 자극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자꾸 변화를 추구한다는 뭐 그런 들도 있는데 네. 어떻든 이런 절정미 공주는 결국은 이런 심리 발달의 어떤 과정에서 이런 찔리게 된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모성도 적대시하게 되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런 이야기 나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찔려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면 바로 나가야 되느냐? 바로 사회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네. 처녀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참 그 해석이 재밌는데요. 아까 우리가 트루데 부인 봤잖아요. 네. 그 소녀가 엄마 아빠가 아무리 절대 그 트루데 부인 집에 가면 안 된다 해도 그 무시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 그래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러니까 바로 나가면 트루데 부인에 찾아간 애처럼 이 세상에 삼켜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 세상에 삼켜버리신다는 게 우리가 아까 뭐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도 되죠. 아주 사람의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라든지 행동에 우리 상처를 받잖아요. 네. 그럴 때 특히나 지금 미숙한 아니무스가 있을 때 미숙한 아니말을 가진 남성하고 부딪힐 때 상처를 크게 받을 때 이게 그 죽음과도 같은 상처를 받 트라우마가 되니까 충분히 이제 아까 말한 무장된 마음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세상과의 접촉을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세상이 나를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반드시 어떤 육체적인 위협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것도 그거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잠을 자가 충분히 잠을 잔 다음에 그 여성성이 그 눈부신 여성성이 개화를 할 때 꽃필 때 이제 결국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가 결국은 가시가 보호를 해주고 잠을 자야 되는 게 이 만약 보호가 없는 소녀는 정말 불행해진다는 거죠. 아까 트루데 부인에게 불로 결국 사그라진 소녀처럼 불행해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호의 과정에서 뭐 원시 시대 부족들 같은 경우는 뭐 남자들만 성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런 거 성년식을 네, 한다. 네. 여자들도 어느 정도 요 시기가 되면 일정한 시기에 뭔가 비밀스러운 곳에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뭔가 그런 그걸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온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동화가 이제 라푼첼로 하더라고요. 라푼젤. 라푼첼도 애가 결국 탑에 갇혀지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는. 네. 그게 일정하게 세상과 이제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할 때 뭔가 보호가 필요하고 시기가 필요하다. 때가 좀 성숙을 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숙을 하면서 결국 이제 100년간 네. 의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이게 결국은 여러 왕자가 왔겠지만 이 100년의 시간에 맞춰오는 남자가 결국은 이 공주의 짝이 되는 거예요. 아, 100년이라는 게 이제 네. 물리적인 100년이 아니라 타이밍. 정해진 시간. 네. 딱 그때. 그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는 농경문화유산 같거든요. 네. 농경문화도 그렇고 수리문화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저 옛날 나일강에서 네. 새벽에 시리우스별이 뭐 동쪽에 이래 뜰 때 되면 이제는 나일강 물이 범람하고 땅에 이제 풀들이 돋아나게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듯이 또 우리가 이제 저 별자리를 보고 하고 또 우리가 24절기를 통해 가지고 요럴 때는 씨를 뿌려야 되고 이게 타이밍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천시라는 것은 우리가 천시, 지리, 인하 이러지만 사실은 뭐 천시보다 지리가 더 중요하고 지리보다 인하가 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제일 처음 나오는 거죠. 네네. 뭐니 해도 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가 맞춰가지고 결국은 이 타이밍의 시간이 왔고 그 공주는 초면에 사람을 보고 당신이었군요. 여기 나오잖아요. 당신이었군요. 오래 기다렸어요. 이 확신을 갖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짝이라는 것은. 왜냐? 이 100년의 고독 동안 때를 맞춰온 사람. 충분히 성소에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해요. 왜 100년 동안 잠들었던 여자를 깨울 때 그냥 흔들어 깨울 수도 있는데 왜 입을 맞추냐 이거죠. 입을 맞춘다? 네네네. 근데 입 맞추는 게 워낙 좀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왜 네. 입을 맞춰야 되고 네.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하긴 좀 눈치도 보이고 세상 이목도 있고 네. 그 정도는 좀 범퍼를 둬야 되지 않나.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입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게 일단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생명 유지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입이나 코로 호흡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코로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왜 입이냐? 입은 또 이제 음식을 먹어야 섭취해야지 우리 신진대사를 해가 유지를 할 수 있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입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정신과 물질이 하나가 되어서 작동하는 기관이 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육신을 유지시키는 데도 필요하지만 뭔가 정신을 네. 완성하는 데도 필요한. 동물은 구애를 어떻게 합니까? 동물이요? 발전기가 되어가지고 암컷의 예를 들어 유인원 엉덩이가 빨개진 걸 보고 이제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신호가 왔다 생각하는데 인간에게는 그 이제 짝짓기가 할 때 발정하고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네. 간단한 이유가 말을 하니까 나 너를 좋아한다 말해가지고 서로 말이 있는데 왜 그런 식의 생체적인 엉덩이를 보일 필요가 없고. 없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입이라는 게 뭐 입을 맞추는 것의 의미는 그런 것들 이게 사실은 정신과 물질이 같이 작동하는 기관이 입이 아닌가 이런 저만의 좀 내피셜을 가져는 봤습니다. 그 입으로 또 향기로운 커피를 마실 때 네.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또 완성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kg 커피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1kg 커피는 그 사장 님께서 직접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원두를 아주 최고의 원두를 골라 오시고 그리고 맛있게 로스팅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카페에 이렇게 배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앱으로 다운받으셔서 1kg 커피 주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의 모든 나라의 모든 원두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기 편한 형태 원두로도 있고요. 그리고 콜드브루라든지 드립백 다양한 형식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집에서 주문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1kg 커피 1당백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100년간 잠자는 거 가지고 이제 가와이 하야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100년간 잠자는 게 사실은 그 15 되면 내가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니무스가 자극돼서 나는 이제 내가 살 거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라는 그게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이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거. 이게 서로 좀 모순되는 게 서로 양립하거든요. 병존하면서 계속 팽팽한 균형을 가져야 된다. 그 균형 속에서 이제 결국 우리가 예전에 뭐 프로이드 이야기도 했지만 애매모호함을 견뎌내는 게 어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순을 견뎌낼 때 인간이 이제 결국 창조적이 되는데 만약 그게 무너질 때,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균형이 무너질 때. 딸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일단 자립 경향이 너무 강해졌다 이거죠. 아니무스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이 그랜드마더로부터 이제 아예 보호라든지 이걸 다 떠나 가지고 이게 강해질 때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위험한 방향이 존재한다고 나와요. 딸이 이제 부정적 그 어머니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면 두 가지 위험한 방향이 존재한다. 하나는 엄마로부터 얼른 떠나고 싶잖아요. 그 떠나는 방법이 뭐냐? 남성과 빨리 육체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지 엄마로 이제 내가 독립하는 걸로 확증을 한다는 거죠. 엄마 쫓아내 주시기도 하죠. 그렇죠. 나가 이년아.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근데 이게 사실 엄마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자체 사실 그게 엄마의 방식이거든요. 엄마의 세계는 대지의 세계잖아요. 흙의 세계고 흙의 세계는 같이 드립해지는 거거든요. 흙의 세계는 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로부터.
같이 이게 낮은 엄마의 세계는 결국 그런 같이 더럽혀지는 세계, 흙이 더럽혀진다면 흙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육체의 세계로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세계로 추락할 성적 타락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부정적인 어떤 엄마상을 가지고 네. 빨리 자립할 때. 두 번째 중에 하나는 이제 엄마 되는 걸 엄마를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되기를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성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거식증. 사춘기 거식증의 문제가 이제 이런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숙한 여인은 네네네. 엄마가 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나오는 게 백설공주의 계모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이런 나쁜 요정들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부정적인 모성을 대변하는데 백설공주 엄마도 본래 친모였는데 이제 친모를 하기 힘들어서 계모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게 이야기해요. 유리관 속 백설공주의 모습이잖아요. 네. 백설공주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난쟁이들이 네. 유리관 속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는 일종의 이인증으로 보더라고요. 이인증. 분리될 이자, 사람 인자, 사람하고 분리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현실감이 그 우리가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여러 가지 모성과 이런 여러 가지 그 혼돈 속에서 네. 현실감,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리얼리티가 희박해져 가니까 자기 자신이라든지 타인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의지를 못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바깥 세상, 이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를 마치 그림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하고 세계 사이에 유리관처럼 이렇게 벽이 쳐져 있는 것 같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잠을 100년간 자듯이 네. 일정한 시기가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결국 뭐 어떻게 되느냐? 네. 이 사춘기 소녀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의미에서 바늘에 한번 찔렸다가 잠을 자다가 그리고 결국 이제 왕자를 만나면서 지혜가 성숙되고 때를 기다리는 나의 어떤 의식의 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려고 할 때 네. 그 무의식의 자기가 보내는 이 시그널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 통합하는 방향으로 결국 우리가 자기 개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네네. 이제 이게 이제 결국 들장미 공주의 이제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네. 때를 참고 기다려도 보면 반드시 너의 인간성이 만개하는 때는 반드시 인간에게는 누구나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민담에 들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때를 좀 참고 기다려라. 네. 저는 이제 이제 초경했죠. 그다음에 이제 가시덤불로 둘러쌌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안에서 이제 막 막아라. 네.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애들 만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애 만나라. 네. 뭐 이런 정도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제 추정은 좀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융 아저씨는 좀 굉장히 융이 좀 어렵다 근데 약간. 그 장미 덤불이 그 전에도 왕자가 계속 왔는데 때가 되지 않았을 땐 그 왕자들을 얽어서 죽여버리고 그 때가 됐을 때 그 딱 그 그렇죠. right 맞습니다. one이 왔을 네, 때 맞아요. 저절로 열려주잖아요. 그리고 입맞춤을 했을 때 공주가 깨어나가지고 당신이었군요. 기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 왕자가 꼭 외부의 인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외부의 인물이 아니라고요. 네, 이 공주 자체 내면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말씀드린 대로 그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자기가 숙성될 시간이 필요해서 나는 계속해서 그 초인을 내 안에서 찾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내가 그 사람이 내 안에 형성이 됐구나를 네. 경험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바로 지금 말씀이 그 성숙한 아니모스가 형성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알아본 게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성숙한 아니모스 남성성이 이제 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래서 우리 호라님을 한마디 쓸모 있는 거 한 것 같은. 네. 자 이렇게 두 이야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 그렇죠. 민담의 심층 그림 동화와 함께 읽는 융심리학 이 책인데 요 책은 우리 저 호라님은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더 재밌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요? 예. 20대 이상? 20대 이상 너무 어린 친구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일단 사실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책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알고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게 이제 70년대 후반 요 정도 그쵸.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말로 이제 여기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화두들을 던져주고 이거를 이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해석이나 감상이나 네. 이런 데 접목을 시키면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책을 썼던 저자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민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보편적인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피워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피워서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길을 떠나서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을 떠나서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구현될 과제나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 좋은 게 주체의 어떤 영역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민담이 좋은 건 항상 주체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정된 게 없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민담이 재미있는 구조가 이런 거죠. 가장 열등한 사람이 가장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떤 식으로 네의 무의식의 그 보물을 잘 소통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난 누구든지 자기 무의식의 그 보물단지와 잘 소통한다면 얼마든지 너의 인생은 너의 개성이 실현되고 너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얼마나 누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거든요. 사실. 그래서 참 이게 좋은 것 같고 네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양자택일이 없단 말이죠. 여기서 다른 동화도 알지만 네. 이것 아니냐 저것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 다른 데서 읽은 책인데 네.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식은 남자 말 좀 비유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의식은 지금의 예전부터 사귀어왔던 친구로 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식은 그러니까 예전에 루틴이 있는 거죠.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근데 새로운 애인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애인이 새로 하나 보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애인은 뭐냐면 자 이제 너가 나를 빨리 선택해야 돼. 이제 저 새로 이제 예전 애인 차버리고 나하고 이제 사귄다는 걸 만방에 공표를 해. 이렇게 이제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뭐 예전 애인은 너하고 나하고 우리 오래된 연인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잘 그래 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제 꿈쩍도 안 해요. 네. 자 이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죠. 아유 그래도 역시 사람은 옛사람이 좋아. 예전 우리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돼. 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야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좋아. 그래서 새로운 사람한테 찾아가. 사랑은 항상 바뀌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주어진 방법이란 거죠. 사회가 다 기존에 다 주어진 해법도 아닌 거죠. 주어진 하나의 방. 정말 사람은 거기서 자기만의 고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의 과정, 딜레마의 과정에서 자기만 해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주인이 된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이 딜레마 속에서 그 갈등의 한가운데 뛰어들어가 실험하면서 내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내 자아와 자기가 통합되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기존의 판단에 따라가고 안 된다는 거죠. 제3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융심리학의 사실 결론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너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결국 자기가 실현이 되고 네 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의식들이 결국 마음이 온전하게 작동을 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 우리가 그 과제 하나를 해결했다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무의식에 이제 도움 받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알 것 같아라고 오만할 때 또 반드시 그림자가 나타나서 또 망치거든요. 잘 될 때 망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과제는 이번 과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과제가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과제는 또 다른 개성의 과제가 또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항상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만 있으면 절대 이제 실수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성화의 과정, 제3의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어진 것만 따라가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 태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네네. 이 과정, 이 딜레마가 태행으로 보이더라도 이 창조적 태행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여기 책에 보면 완전 상식이 어긋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를 도와준 여우가 내가 이제 보답을 할게 하는데 여우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 목을 베고 내 팔다리 다 잘라. 어떻게 내가 그래. 이렇게 막 말이 안 되는 이런 어떤 해법들을 가지고 막 나온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이 민원담에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은 제3의 길을 찾아는 소리거든요. 도와주세요. 내가 돈 줄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존의 룰들은 기존의 룰은 부정적인 태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까 말했죠. 부정적인 태행. 남이 하는 걸 답습하면 벌을 받잖아요. 오히려 무의식에 자기는 벌을 내린단 말이죠. 근데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뛰어들 때 무의식은 상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떻습니까? 여우를 그래서 잘라내고 결국 방을 택하니까 여우가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보물을 탁 하나 안겨준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융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게 네.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의 자아고 자기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항상 통합적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융의 입장에서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정신분석에서는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분열이 된 사람은 네네네. 치료를 못 한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융은 달라요. 이 정신분열 이 사람이 끊임없이 그 무의식에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무의식을 억압하는 데가 아니라 무의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계속 신호를 보내준다.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는 그걸 잘 캐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그러니까 뭐 융이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거 프로이드를 폄하하자는 게 이 책에 따른 융을 공부한 사람들은 또 융을 되게 의식하는 거죠. 아주 지적인 엘리트들도 융을 좋아한다. 네네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뭐 보상작용이겠죠. 융은 좀 신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융과 프로이드. 저희가 이제 프로이드는 한번 했고 네. 이제 융을 오늘 네.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프로이드보다는 융이 조금 더 약간 좀 복잡해 네. 보인다는 느낌 좀 있긴 한데 네, 네. 아주 뭐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이 책 민담의 심층이란 책 보시면 그림 동화로 함께 융의 심리학을 파악하기가 좋으실 거고 만약에 융 심리학을 조금 더 쉽게 읽고 네. 싶으시면 아까 추천해 네. 주신 책이 네, 이부영 교수님의 예, 분석 심리학 이야기. 분석 심리학 이야기. 네, 이 책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 교수님은 이제 한국의 여러 현대 작가의 단편 소설들 가지고도 이용 입장에서 분석한 그리고 민담 우리의 한국 민담도 여러 개 분석한 게 좋은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결말이 얄딱시꾸리한 동화들이나 민담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궁금하셨던 분들 네. 이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뭔가 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다 의미가 있구나. 이 동화 읽으시면서 뭐야 얘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던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흐렸던 것들이 명쾌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뭐 사실 브루노 베텔하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네. 그 정신 분석에서 아주 재밌는 글들이 많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아까 지금 말씀한 이부영 교수나 또 그 프로이드 이제 분석가로 유명한 정돈 교수나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재밌는 글들이 많거든요. 심층전과 오이디푸스를 또 분석한 것도 있고 네. 같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 정신을 이해하는데 아주 풍요로워지고 네. 좀 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호라님 오늘 처음 저희와 또 일당백 함께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 좀 너무 지루하셨나요? 아니 지루한 게 아니라 네. 저한테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 좀 어려웠는데 책이 아니요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네. 네네네. 근데 사실은 덕분에 너무 재밌는 책을 읽게 돼서 저는 뭐 게이득입니다. 게이득이. 네, 호란 게이득. 그렇게 오늘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호라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 더 의미 있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